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G7에 한국을 부르고 싶다고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상에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 위상이 급격하게 떠오르면서 기존의 G20에서 이제 친미 핵심 라인인 선진국 동맹체인 G7에도 들어갈 정도의 이야기가 된 자체는 우선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G7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이젠 G7급으로 올라갔다는 의미.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불렀다는 것에 관해서 일회성 초청이 되겠느냐 아니면 이제 G11 체제로 가겠느냐 이런 점이 중요시됩니다. 한국 외에 호주, 러시아, 인도가 포함된 G11국으로 가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형식은 매우 구식의 국가 그룹이라면서 비G7인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G7 국가들은 매년 돌아가면서 정상회의를 주최하는데 관행상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초청국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미국이 의장국이라 초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등 4개국을 포함한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G7 체제를 아예 G11으로 갈 수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주요 20개국 G20에 포함된 한국이 더 선별적인 G11에 참여할 경우 그만큼 국제 현안에 더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존 G7과 사이가 썩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새 판짜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번에는 당장 메르켈 총리가 G7 퇴짜를 놓았으며 유럽 주요국과 무역 안보 등에서 이딴 파열음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미국과 좀 더 끈끈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한국과 호주가 낫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글로빅 팬데믹 사태에서 사실상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봉쇄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한 국가로서 기존 G7 회원국을 압도하는 선진국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선방도 G20에서 최상급이었고 주식시장도 미국과 함께 한국만이 유일하게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G7은 아니지만 사실상 여러가지 면에서 G7에 못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위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역 규모를 비롯해 국가 종합 점수를 따져봤을 때도 그렇고 G7이 친미 네트워크라는 점을 본다면 미국과 67년간의 혈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G7 성격에 부합하지 못할 수는 없다는 해석입니다. 이미 IMF는 한국을 선진국 10개 그룹에 포함도 시켰고 미 주가지수 S&P는 선진국에 한국 시장을 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G7 추가 가입에 부정적 사항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G7 확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한국 정부의 회원국 가입을 타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가장 큰 걸림돌은 G7에서 G11으로 바뀔 때 기존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현재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 등을 두고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만장일치로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본은 반대표가 유력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4개국만 입국 허용 대상으로 고려 중이라고 오늘자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거부 기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노림수도 거론됩니다. 두 번째, 중국 견제용 임시 소집이라는 의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요국들을 소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성해서 미중 간의 대립구도를 이제 G11과 중국이 맞서게 하는 형태도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러시아조차 포함됐다는 것이죠. 미국은 러시아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대치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우선 전략적 관계로 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놨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미국과 홍콩 보안법 등의 대치 상황이 오자 곧바로 러시아와 협력을 타진하며 우군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힘이 될 러시아를 이번 G11에 포함시켜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많은 경제적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미국이 제대로 러시아 제재를 풀어준다면 미국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자면 이번에 미국은 한국에 적극적으로 중국을 배척하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자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G11이 궁극적으로 구시대적 G7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체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 중국 견제용 임시 소집이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대비해야 하는 부담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 이번 G11 국가 중에 호주는 중국이 경제 보복에 들어가 주요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 수단으로 G11을 이용하려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임시 소집이 아닌 장기전으로서
미국이 구상하는 미 중심 경제 네트워크인 EPN과 더불어 G11을 동시에 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은 G11에 정식 포함됨으로 해서 국가적인 위상을 비롯해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나 중국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색채를 띄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짊어져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연신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G7에 추가되는 시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한국의 위상을 본다면 충분히 G7에 들어가고도 남으나 역시 일본의 견제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을 견제하는 편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필리핀은 2050년에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955년 유엔 아시안 극동위원회가 발표한 아시아 극동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는 필리핀과 대만이 아시아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며 아시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고 연평균 14.5%라는 꿈의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자 한국의 즉각 필리핀군의 파병을 결정해준 필리핀은 전쟁 후에도 한국에게는 없었던 실내체육관 건설 기술로 한국의 장충체육관과 미국 대사관 건물을 지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과는 달리 20년 동안 마르코스의 독재를 포함해 장기간 손을 놓아버린 필리핀의 치안, 극에 달해버린 빈부격차로 중산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필리핀의 경제는 답답할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 7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이 필리핀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필리핀에 엄청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며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치안 확보에 올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현장에서 군인들이 총을 발사하는 등 과격한 정책을 펼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필리핀을 인권 범죄국이라 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거센 비난을 받던 필리핀에 접근한 사람은 바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이 32조 원을 필리핀에 투자하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했죠. 자, 그런데 중국에게 필리핀은 파트너가 아니라 단순히 중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안토니오 카피오 필리핀 대법원 선임 재판관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과 계약한 투자 계약서를 공개하자 필리핀 전역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 돈을 갚아나갈 때 지불해야 할 이자 금리는 2%로 꽤 낮은 편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약정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필리핀 국유 자산은 중국이 차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기관은 바로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죠. 또 카피오 재판관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통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과 인프라를 빼앗았다며 현재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키스탄은 국가 최대 항구인 카라치아와 에너지 산업을 통째로 빼앗겼고 이제는 국가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필리핀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극에 달해버렸고 더 이상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필리핀 육군은 한국의 K2C1 소총, K12 다목적 기관총, KM450 트럭, K151 소형 전술차 등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기동 장비까지 한국산으로 도배하였습니다.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리핀은 원래 인도 국영 조선소로부터 카몰타급 호위함을 구입하려 했지만 품질이 너무나 떨어진다 판단해 세계 최고의 조선업 보유 국가인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인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지불 능력에 맞춰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 호셀리자함을 건조해 바로 어제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대중공업이 호위함을 필리핀으로 보낼 때 마스크 2만 개와 손소독제 2,000개, 방역용 소독제 180통 등 센스 있게 각종 방역 물품들을 함께 실어 보낸 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 보훈하는 의미로 보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식 뉴스 채널이죠.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는 한국의 훈훈한 기부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 마리아 크리스티나 록사스 필리핀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기부한 3만 5천 개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현대중공업이 기부해준 2만 개의 마스크, 2천 개의 손소독제가 이번 주말에 도착할 것이다. 필리핀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능력을 높여줄 것이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필리핀은 9월까지는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를 4개월이나 앞당긴 한국의 건조 능력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의 최대 일간지 인콰이어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혁신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